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포인터에 대한 복습과 포인터의 응용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이제 어, 마지막으로 함수에 대해서도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호출할 수 있는데 그 함수에 대한 어, 포인터 주소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터에 대한 응용은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입니다. 어,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는 배열 전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가 있다라는 개념이었고요.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는 역시 함수 전체에 대한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는 앞에서 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램 메모리를 크게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네 가지 영역은 저 밑에 비교해 있는 것처럼 스택 영역, 코드 영역, 힙 영역, 데이터 영역 이렇게 총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 영역 중에 코드가 저장되어지는 영역에 함수 코드가 저장되어집니다. 컴파일된 형태로 저장되어지는데 그때 메모리에 코드가 저장되기 때문에 역시 메모리를 가리키는 내가 만든 함수가 어디 저장되어 있지 찾기 위해서는 이 주소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소로 찾아가기 위해서 그 주소를 어딘가에 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저장되어지는 변수, 함수가 위치한 곳에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네,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입니다. 네, 함수의 코드가 메모리에 저장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그 메모리에 어떻게 찾아가지?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에 어떻게 찾아가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그 메모리에 찾아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하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존재하는 곳의 메모리 주소, 그 주소도 어떤 변수에 저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를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에 대한 주소를 알고 나면 그 주소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함수 호출은 우리가 앞에서 함수를 배울 때 일반적으로 함수의 이름을 불러서 호출한다 했는데요. 이 함수의 이름은 코딩하는 사람, 개발자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실제로 개발자가 함수의 이름을 호출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체제는 주소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야 그 함수한테 가서 일을 시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C 언어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특정한 함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소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사용해 보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함수의 주소가 저장된 변수 앞에다가 별을 붙이면 아스테리스크를 붙이면 어디로 가보자가 될 거고요. 네, 그러면 함수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 앞에 붙어 있으니까 함수의 주소로 가보자. 함수가 코딩되어 있는 것으로 가보자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함수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이것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냐 하면 함수의 이름을 몰라도 주소만 알면 그 함수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용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쪽에서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예를 보면 아주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어, 형태가 되죠. 이런 함수의 포인터,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원형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형식을 보면 제일 앞에 변수의 타입을
나타냈던 부분을 이제 이건 리턴형 형태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변수명은 포인터 변수이니까 네, 별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아주 특이한 부분인데요. 어, 배열에 대한 포인터나 그다음에 포인터 배열 같은 경우는 개수를 나타내고 크기를 나타내는 대괄호로 표시를 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매개 변수 데이터형이라고 되어 있죠. 함수는 특징적으로 인자값을 전달받을 때 인자값을 저장하는 매개 변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매개 변수가 몇 개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를 몇 개 가지고 있는 함수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 매개 변수의 데이터형을 나열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가 뭐 5개 있다. 그럼 모두 다 인트형이다. 그러면 네, 매개 변수, 저기 변수를 선언하는 뒤쪽 부분에 매개 변수 데이터형을 쓰는 부분에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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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5개의 데이터형을 써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래에 예를 보면 int 가로 열고 별 a 가로 닫고 다시 가로 열고 int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앞에 남아 있는 int는 원래는 int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해라 라고 하는 데이터형이었는데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에서는 이 함수는 return 타입이 int형으로 되돌아온다 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변수명은 이 별이 뒤쪽으로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변수들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게 가로를 하지 않으면 이 별이 리턴 타입에 붙게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이 int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비교해 보면 int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int 별 다시 얘기하면 int형 포인터 값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은 반드시 변수명에 붙은 거야 라고 괄호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에다가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수의 원형 형태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는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함수의 원형만 정해져 있다면 네, 어떤 함수든 네, 함수의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어,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가 저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함수의 주소를 구해야 하겠죠. 그래서 함수의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소 구하기 연산자 앰퍼샌드가 사용되어집니다. 함수의 이름 앞쪽에 앰퍼샌드가 쓰여지게 되면 그 함수의 주소를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주소가 구해지면 그거를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죠. int sum 가로 열고 int a, int b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어져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메인 함수에서 pf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데 네, 리턴 값은 int형으로 써 주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a와 b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네, 매개 변수의 데이터형만 int, int 이렇게 해서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함수의 이름이 저장하고자 하는 함수의 이름이 sum이니까 앰퍼샌드를 써서 sum의 주소를 구한 다음에 네, pf라는 포인터 변수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원래는 이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sum 10, 20 이렇게 이런 형태로 호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름으로 호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 그 sum 함수의 주소가 pf라는 포인터 변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pf 10, 20 이렇게 호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sum이라는 함수의 이름을 몰라도 sum 함수의 주소가 들어있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면 그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되죠. 자, 요 부분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시험 보셔야 되는 여러분 선배들도 시험을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시험 보셔야 되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문제, 실기 문제에 등장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 요거를 잘 익혀 놓으시면 산업기사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예로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보도록 하죠. 앞에 코드 잠깐 나왔던 살짝 나왔던 함수의 코드를 그대로 코딩한 것입니다. 자, 메인 함수 안에 int 별 pf 그다음에 int, int 이렇게 해서 리턴형이 int이고 매개 변수가 int형으로 두 개 있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pf에다가 sum이라고 집어넣었네요. 네, 앞에서 함수의 이름에다 앰퍼샌드를 쓰게 되면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네, 그 앰퍼샌드를 떼어도 마치 배열의 이름을 쓰면 배열의 시작 주소다라는 개념으로 여기도 저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이름만 써도 앰퍼샌드를 안 써도 무방하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printf 함수인데요. printf 함수 안에 sum 함수의 결과를 출력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오늘 앞에 슬라이드에서 사용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가 사용되었죠. 네,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pf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10, 20 이렇게 주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포인터 변수 앞에는 별이 쓰여야죠. 그래야 그 주소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원칙적으로 별을 쓰려면 이렇게 가로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설명을 위해서 제가 원칙적으로 써봤습니다. 자, 그런데 PF에다 가로를 왜 또 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별 PF 여기 지금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별 PF 가로 열고 10,2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별이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PF 10,20을 갖다 와서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는 썸함수죠. 썸함수를 갖다 와서 그 결과에 썸함수의 리턴 값에다가 별을 적용하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먼저 처리해야 돼. 다시 얘기하면 PF에 들어있는 주소로 이거를 먼저 처리해야 돼 라는 의미로 가로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를 하지 않으면 별을 만약에 쓸 때 가로를 하지 않으면 결과가 다른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오류, 실행 에러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라고 하는 오류를 못 찾는 경우가 문법적인 오류는 컴파일러가 찾아주는데 이렇게 실행 오류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못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10과 20은 썸 함수의 a와 b 변수에 전달되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어떤 형태일까요? 네,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지만 10과 20은 값에 의한 전달로 넘어가게 됐죠. 네, 그것 좀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고 a와 b에는 10과 20을 저장하게 되고 a 플러스 b 30의 결과가 다시 리턴되어 돌아올 겁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어,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웬만하면 별을 생략하고 쓰시는 게 좋겠다. 네, 별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요거는 문법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아니면 실행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네, 별 PF 이렇게 썼을 때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가 왜 필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하기로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면 함수의 이름을 몰라도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주소로 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실제적인 예는 그 라이브러리 함수인 qsort 함수입니다. library.h 헤더 파일 안에 저장되어 있는 qsort 함수는 여러분 지금 수업하고 계시는 데이터 구조, 자료 구조에서 나오는데 빠른 정렬, 퀵소트 알고리즘을 미리 코딩해 놓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이름되어져 있죠. 네, 그래서 그 qsort 함수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qsort 함수의 전체적인 코드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qsort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어지고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이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만 네,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qsort 함수가 이제 미리 저장되어 있다 했죠. 그쵸? 그러면 누군가는 qsort 함수를 코딩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qsort 함수를 누군가 코딩할 그 당시에는 이 qsort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큐소트 함수의 특징은 어,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정렬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을 큐소트 함수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큐소트 함수가 정수만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도 정렬하고 문자열도 정렬할 수 있도록 코딩되어져 있는데 그 어떤 데이터형을 정렬할 것인지 사용하는 큐소트 함수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함수를 사용자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시간 순서로 아까 보자 했으니까, qsort 함수가 작성되어지는 그 시점에 비교 함수의 이름이 어떻게 작성되어질지 qsort 함수를 작성하는 사람은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qsort 함수의 사용자가 비교 함수를 비교라고 할 건지 아니면 AAA라고 할 건지 아니면 뭐 compare라고 할 건지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함수의 이름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비교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AAA든 compare든 비교든 그 함수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만 있으면 된다? 주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주소를 구해줘라. 매개 변수로 그 주소를 넘겨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주소를 넘겨받고 그 주소를 이용해서 함수가 있는 곳으로 점프하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왼쪽 그림은 qsort 함수를 호출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qsort 함수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코딩한 코드인 거고요. 오른쪽은 qsort 함수 정의, qsort 함수 전체를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미리 코딩된 라이브러리 함수 전체를 얘기하죠. 뭐 일반적으로 앞에 코딩의 내용은 이게 보여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호출하는지만 여기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색깔이 같은 화살표를 주로 보면 되고요. 호출 순서의 숫자를 보면 되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qsort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qsort가 정의되어져 있는 곳으로 점프하겠죠. 그게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오게 되면 qsort 미리 코딩되어져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동작을 할 거예요. 자, 동작을 쭉 하다가 qsort 함수에서 생각하겠죠. 판단하겠죠. 이거 오름차순 해야 되나? 내림차순 해야 되나? 아니,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 함수, compare라는 비교 함수를 호출할 텐데, 자, 여기서의 이 compare는 함수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함수의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AAA 비교 함수가 호출되었다라는 것은 compare는 포인터 변수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 포인터 변수에는 AAAA의 주소가 전달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 qsort를 1번 호출할 당시에 AAAA 내가 작성한 비교 함수의 주소는 이거야 라는 걸로 인자값을 전달했을 거고 오른쪽에 라이브러리 함수 qsort에서는 전달되어 온 주소를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 즉 compare라는 포인터 변수가 주소를 받아냈을 겁니다. 그러면 compare에는 비교 함수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을 거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비교 함수의 주소로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으로 AAA의 함수, 비교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다시 라이브러리 함수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로 프로그램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 함수를 다 처리하고 닫는 중괄호를 만나면 그 닫는 중괄호에서 다시 compare 포인터 변수로 되돌아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코드를 쭉 수행합니다. Q30의 나머지 코드를 쭉 수행해서 소팅의 결론을 가지고 4번 형태로 다시 되돌아오겠죠. Qsort 함수를 호출한 것으로 다시 되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대충 어떻게 함수가 호출되어지고 또 되돌아가고 하는지 그림이 좀 그려지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미리 코딩된 라이브러리 함수는 왼쪽에 사용자 정의 함수가 코딩되어지기 한참 전에 미리 이미 코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함수의 비교 함수 AAAA 함수를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함수의 주소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아주 유용한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익혀 놓으시면 여러분 나중에 코딩하실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4주차의 포인터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에 대한 설명은 4주차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 문자열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자열도 포인터와 아주 연관이 깊은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4주차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죠.